안녕하세요. 31살의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남들은 30살을 굉장히 특별한 나이로 생각하더라고요. 30살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생각한다든지 말이죠. 하지만 저는 30살이라는 나이에 크게 의미 두지 않아요. 대신 31살이 된 지금의 나이에 특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31살이라는 나이에 왜 특별함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홀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와 저는 7살 차이가 나는 동생을 낳던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출혈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어머니는 결국 수술실을 걸어 나오지 못하셨어요. 동생이 생긴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할지 고민까지 마쳤던 8살의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죽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죽음은 엄마를 다시 보지 못한다 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남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지는 차마 알지 못했죠. 죽음과 이별을 이해하게 된 지금의 나이가 되니 어머니를 생각할 때면 자연스레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특히 올해 어머니 기이되는 얼굴조차 희미한 어머니 생각보다 아버지 생각이 더 낫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나이가 지금의 제 나이였거든요. 어렸을 때는 30대가 마냥 어른처럼 보였는데 제가 30대가 되어보니 그것도 아니더군요. 아내를 잃었던 당시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사셨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가 지켜내신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버지의 두 번째 사랑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말이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어떤 여자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네에서 함께 나고 자라 연인이 되어 결혼한 경우였거든요. 평생 동안 사랑해온 어머니를 한순간에 잃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마 아버지에게는 누군가를 만나 다시 사랑할 여유가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동생을 향한 사랑만큼은 차고 넘치셨어요. 어릴 적부터 제 꿈은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었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다정하셨는지 상상하실 수 있겠죠. 저는 아버지 손에서 자라며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부재를 느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그립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없어서 남들이 누리는 것들을 못 누리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자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예쁜 도시락과 예쁜 헤어스타일 같은 것들 말이죠. 아버지는 제가 소풍이라도 가는 날에는 보름 전부터 도시락 싸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딸 기죽이지 않겠다며 온갖 자료들을 긁어모아 예쁜 도시락 싸기 연습을 하셨죠. 물론 대부분의 연습작들은 엉망이 되었고, 엉망이 된 연습 작품은 아버지의 뱃속으로 들어가기 마련이었지만, 막상 소풍 당일이 되면 아버지는 누구보다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운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가면 저는 그날의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의 헤어스타일은 똑 단발이었습니다. 제가 그 머리 스타일을 고집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 보니 긴 머리를 예쁘게 묶은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양갈래 머리도 해야 하고, 하나로 묶은 머리도 해야 하고, 따은 머리도 해야 하고, 리본 달린 머리망도 써야 하는데, 짧은 머리로는 이것들이 불가능했으니까요. 아버지는 갑자기 머리를 기르겠다는 저의 선언에 굉장히 당황해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무남동녀의 여자 머리를 꾸며본 적 없는 분이셨거든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짧은 제 머리에 똑딱핀을 달아주는 것 정도였습니다. 제가 머리를 기르겠다고 선언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희 집에는 미용실에서나 볼 법한 가짜 사람 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연습 대상이었어요. 퇴근한 아버지는 항상 그 가짜 머리를 붙잡고 연습을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에 있는 아주머니 동료들에게 머리 닦는 방법을 속성으로 배워 집에서 연습하곤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마네킹 머리를 건들면 마네킹 머리는 난리가 났어요. 1시간 동안 마네킹 머리를 만지고 나면 마네킹 머리는 산발이 되어서 또 1시간 동안 정리를 해야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또 해내셨습니다. 제 머리가 어깨를 넘어 묶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제 머리를 예쁘게 양갈래로 묶어주셨어요. 아버지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스타일을 연습하신 아버지는 결국 어떤 머리든 보자마자 흉내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가 되셨고,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아버지에게 이 머리 해달라, 저 머리 해달라를 요구하며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소화해낼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동생에게도 지극정성이셨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이런 노력을 당연하게만 생각했지만,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나니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오면 피곤할 법도 한데, 아버지는 꼭 요리를 해서 저녁을 먹이셨어요. 저녁 먹은 걸 치운 뒤에는 동생과 저를 씻기고, 저와 동생이 잠들 때까지 시간을 함께 보내주셨죠. 저와 동생이 잠들고 나면 그 이후로는 머리 닦기 연습과 육아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취업한 이후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빠는 안 피곤했어? 나는 이 나이에도 일하고 들어오면 피곤해 죽겠는데. 아빠는 그때 30대 중후반이었잖아. 그것도 애 둘을 혼자 키워야 하는. 좀 쉬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텐데 괜찮았던 거야? 제 질문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엄청 힘들었지. 근데 그것도 지난 일이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행복했던 것 같아. 기억은 미화되기 마련이라지만 아빠는 좀 특이한 것 같아. 어떻게 그걸 좋았다고만 기억해? 아버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제 말에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아빠잖아. 너는 아빠가 거저되는 줄 알아?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아버지와의 대화는 웃으며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아버지의 웃음 뒤에 감추어진 시간들을 알았기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어요. 아버지에게는 혹시 우리 애들이 엄마 없다고 무시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하지? 와 같은 고민으로 점칠된 시간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사춘기 때 몇 번의 위기가 있긴 했지만 그 위기의 순간도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버지에게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10대 시절을 마친 뒤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서울로 갔기 때문에 20살이 된 저는 아버지와 13살짜리 동생만 둔 채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대학 입학을 하고 나니 신경 쓸 일 천지더라고요. 모임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둘만 남은 아버지와 동생이 걱정도 되고 보고 싶었지만 3개월 동안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대학에 적응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겨우겨우 본가에 올라간 날, 저는 아버지에게서 묘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어딘가 몽글몽글해 보인달까?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한 번도 느껴지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기분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저는 아버지가 아무렇지 않게 제 말에 대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굉장히 수상쩍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손을 휘저었어요. 어? 무슨 말이야? 아빠한테 좋은 일이 있냐니? 아빠, 그런 거 없어. 아빠한테는 너희가 기쁨이지. 아버지의 말투는 13살짜리 동생조차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수상했습니다. 저는 그 주 주말 내내 아버지를 쫓아다니며 괴롭혔어요. 아니, 빨리 말해달라고. 뭐 때문에 그렇게 들뜬 건데? 아빠가 어딜 들떴다고 그래? 아빠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야. 연애 같은 거, 뭐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도 없다고. 다 큰 딸내미 하나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놀랍게도 실제로 아버지는 이렇게 스스로 모든 비밀을 밝히셨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모든 것을 실토한 아버지는 당황해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라면서 해명하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배를 잡고 굴렀습니다. 뭐야, 아빠 여자친구 생겼어? 뭐야, 동생 키우느라 바쁘다더니 할 거 다 하고 있었네? 아버지는 새빨개진 얼굴로 자꾸만 아니라고 손을 휘저으셨지만, 얼굴이 새빨개진 아버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풋풋한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웃으며 아버지를 놀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여자친구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사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만 놀려, 딸. 아빠 안 그래도 속상해.
저는 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아빠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말은 해봤어? 응, 고백한 지 벌써 2년째야.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최고의 남자는 아버지였거든요. 그 아버지 같은 사람을 2년 동안 거부하다니. 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애딸린 남자라 싫대?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고개를 가로젓는 아버지 때문에 더욱 심란해진 저는 또 한 번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그, 아빠, 내가 아빠를 의심하는 건 아닌데, 혹시 그 사람이 가정이 있다거나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버지는 소리를 높이며 대답하셨어요. 딸, 너는 아빠를 대체 뭘로 보고? 애딸린 호랍이라 싫은 것도 아니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도 아닌데, 2년 동안 관계에 진전이 없다니. 저는 울컥 화가 났어요. 아니, 그런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아빠를 마다해? 그 사람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빠, 그 사람은 남자 볼 줄 아는 눈이 아예 없네. 그런 사람은 잊어버려. 내가 좋은 사람으로 알아볼라니까.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좀, 그 사람한테 여유가 없어서 그래.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상당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2년 동안 짝사랑했던 거라면 작년부터 마음을 키워왔다는 건데, 입시 준비하느라 아버지에게 신경 쓰지 못한 저 스스로에게도 실망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아빠, 내 생각에는 아빠가 연애한 지 오래됐잖아. 그래서 연애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내가 도와줄게. 아버지는 의아해하며 물으셨어요. 딸, 호의는 고마운데 너 그거 아니야? 모태솔로? 전곡을 찌르는 아버지의 말에 저는 주춤했지만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 그래도 여자 마음은 여자가 잘하는 거야. 그리고 나 공부 잘하는 거 알지? 내가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한 것 같아. 걱정 마, 아빠. 나만 믿어. 아버지를 겨우 설득한 저는 아버지를 앉혀둔 후 아버지가 짝사랑한다는 분에 대한 정보를 물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나? 아빠랑 별로 차이 안 나지? 아버지는 이상하게 우물쭈물 하셨어요. 아니, 이런 기본적인 것도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 빨리 말해줘. 9살. 뭐? 9살 차이 난다고. 저는 기겁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완전 도둑이네. 당시 아버지의 나이는 43세. 아버지보다 9살 어리다는 그분의 나이는 34살이었죠. 아버지는 경악하는 저를 보고 풀이 죽으셨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 둘 챙겨주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이 가서. 아유, 됐다. 이제 20살 먹은 딸한테 이게 무슨 주책이야. 아빠한테는 너희 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아빠 연애사는 아빠가 알아서 할게. 한창 이런 쪽에 관심 많을 20살의 저는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연애사를 두고만 볼 수 없었어요. 그 뒤로 저의 연애 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9살 연하의 여성분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버지와의 만남을 주저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지만요. 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 덕에 1년 후 여자분은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셨고 두 분은 속전속결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엄마라고 부르지만 이해를 위해 새어머니라고 표현하도록 할게요. 두 분의 결혼식은 본가 주변에 있는 작고 예쁜 식당에서 이루어졌어요. 하얗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새어머니를 보며 행복한 웃음을 짓던 아버지의 미소가 잊히지 않네요. 새어머니는 제 생각보다도 너무나 좋은 분이셨어요. 제 인생에서 좋은 사람은 아버지뿐이었는데 아버지보다 더 착한 분이셨죠. 다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말투 하나하나에 애정이 가득하셨습니다. 제가 새어머니에게 더욱 감사한 것은 제 동생 때문이에요. 저는 대학 때문에 자취를 해서 집에 자주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집에 갈 때마다 중학생인 동생이 묘하게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가끔 보는 저도 느낄 정도였는데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더 심하게 느끼셨겠죠. 저는 그런 동생을 볼 때마다 동생을 어르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누나가 신경 쓸 일 아니잖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라며 제 말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로 행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예민한 사춘기를 보냈던 동생이 누그러진 건 바로 새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미안할 정도로 동생을 잘 돌봐주셨다고 해요. 예민하게 구는 이유가 아버지의 재혼 때문은 아니었던 동생은 그런 새어머니의 진심 어린 행동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마음속 깊은 데 있는 고민도 털어놓을 정도로 새어머니와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동생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모르겠어. 세상 모든 게 다 못마땅해 보이는데 새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니까 나중에는 예민하게 구는 게 민망하더라고. 저희 가족은 아직도 그때의 동생 이야기를 하며 몇 시간씩 수다를 떨고는 합니다. 그렇게 동생이 무사히 사춘기를 지나 보내게 되고 대학을 졸업한 저는 본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21살 때 두 분이 결혼을 하셨으니 3년 만에 새어머니와 한 지붕에서 살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본가에 올라온 저는 새어머니의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은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대놓고 묻기도 하고 은근슬쩍 돌려 묻기도 했지만 새어머니는 괜찮다며 미소 지으실 뿐 이유를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아는 듯 했지만 아버지도 말씀을 아끼시는 듯 해서 저는 새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시겠지 생각만 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새어머니를 챙겨드렸어요. 취업 준비차 본가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면접을 보러 서울에 다녀올 때마다 새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디저트류도 사다 드린다든지 아버지가 주말에 출근하시면 적적한 새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죠. 하지만 새어머니의 어두운 기색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와 함께 있을 때면 환하게 웃으시다가도 방으로 들어가시면 조용히 한숨을 내쉬곤 하셨거든요. 새어머니에게 벌어진 일을 알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취업 준비를 비롯해 독립 준비를 하느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날이었어요. 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출력해 제출했는데 제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가 아니라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은 떼어볼 수 있다기에 급했던 저는 동사무소로 가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잘못 발급받은 줄 알았어요. 저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서류를 발급해준 직원은 그럴 리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아버지 기준으로 한 부, 어머니 기준으로 한 부 아닌가요? 저는 다시 한번 서류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새어머니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적혀 있는 이름은 제가 아는 새어머니의 이름이 맞았어요. 그런데 새어머니 밑으로 낯선 이름의 두 사람이 자녀로 딸려 있더군요. 새어머니에게 두 명의 자녀가 따로 있었던 것이죠. 놀랄 여유도 없이 한 가지 가정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혹시 새어머니가 요즘 심란하신 게 이것 때문은 아닐까? 저는 곧장 아버지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급한 호출을 받고 나온 아버지는 제 손에 들려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는 올 게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는 다 알고 결혼한 거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동안 저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 둘 꺼내놓으셨습니다. 원래는 혜미가 직접 이야기하는 게 맞겠지만 너도 알다시피 혜미가 요즘 속이 아닌지라 아빠가 대신 말해줄게. 아버지는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3년간의 구애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부터 설명해 주셨어요. 혜미에게 두 명의 아이가 있다는 건 사실이야. 아빠를 만나기 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어. 저는 이혼이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잠자코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혜미는 성격 차이 같은 걸로 이혼한 게 아니었어. 전 남편의 학대를 못 견디고 이혼한 거였지. 저는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학대라니? 그 천사 같은 새어머니가 학대라니? 뭐? 미친 거 아니야? 이후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자신을 쫓아다니던 동네 후배와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된 고해를 밀어내셨지만 다른 지역으로 일을 하러 간 새어머니를 매주 찾아오고 군대 휴가를 받을 때마다 새어머니를 찾아오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결혼 초반에는 그 누구보다 행복했다고 합니다.
결혼 후 곧바로 첫째 아이가 생겼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고, 전 남편도 지극정성으로 새어머니를 돌봤다고 합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한 날들만 이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불행은 새어머니가 연년생으로 둘째를 임신한 뒤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새어머니의 전 남편은 만삭인 새어머니를 두고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다고 해요. 둘째는 임신 초기부터 여러 번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새어머니는 항상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그런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임신으로 인한 고통과 심적인 스트레스는 모두 새어머니의 몫이었다고 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시 전 남편은 임신한 새어머니를 두고 외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심각한 난산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새어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시어머니의 잔소리였다고 합니다. 뭐? 제왕절개? 네가 미쳤구나. 그게 애한테 뭐 좋은 거라고 제왕절개를 해? 너는 애미 자격도 없다. 이 이야기를 듣는 저의 피가 끓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전 남편은 새어머니가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자마자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웠다고 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외도 사실을 전혀 몰랐던 새어머니는 무슨 생각이 있어서 저러겠지 라는 생각으로 참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몸을 이끌고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전 남편은 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새어머니가 벌어온 돈들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고, 돈이 부족하면 구걸해서라도 돈을 구해오라며 새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밀었다고 해요. 새어머니는 각각 2살과 1살인 아이들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지만 돈은 모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이 사실을 깨달은 새어머니는 둘째를 낳은 지 1년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전 남편에게 큰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남편이야? 우리 애들 이제 겨우 3살, 2살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대체 언제까지 정신 못 차리고 놀기만 할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어? 이날 전 남편은 처음으로 새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전 남편의 금수 같은 행동은 점차 심해져 갔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처음으로 새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른 다음 날, 새어머니는 출근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새어머니를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둔 채 집을 나간 상태였다고 했죠. 숨이 넘어갈 듯 우는 두 아이를 겨우 달랜 새어머니는 동이 틀 무렵 겨우 잠에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집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새어머니는 잔뜩 겁에 질린 채 문을 보았고, 활짝 열린 문 밖에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서 있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겨우 몸을 일으킨 새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새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라는 새어머니의 외침이 들리지도 않았는지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거칠게 걸어 잠궜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는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전날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새어머니는 손톱에서 피가 날 듯 문을 긁으며 빌었다고 해요. 제발 아이들은 그냥 두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무언가를 때려부수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새어머니의 절규소리가 온 동네를 울렸지만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의 가족 일에는 함부로 끼어드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이 더 심했으니까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굳게 닫힌 현관문이 열렸고,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아이들을 들쳐업은 채 집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새어머니는 제대로 걸어지지도 않는 다리를 끌리며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새어머니의 손길을 내치며, 하늘 같은 서방 귀한 줄 모르고 대드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이런 애미 밑에서 애들이 뭘 배우겠어? 애들 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새어머니는 온몸에 힘을 주어 매달렸지만 전 남편과 본인 최고의 2배나 되는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해요.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이유는 집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챙기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새어머니는 곧바로 시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가 몇 날 며칠을 빌었다고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다시는 대들지 않을게요.
주제에 맞게 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한 번씩 들여다본 이후에야 시어머니는 대문 문을 열었고, 이후로 새어머니는 악독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인질 삼아 새어머니를 학대했다고 해요. 조금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네가 이러니까 내가 애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다. 너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니? 그러면 애들 다시는 못 볼 텐데? 아이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감은 새어머니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새어머니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전남편의 수족이 되어 놀아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전남편의 요구사항은 점점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애 봐주지 않니?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 시어머니는 전남편 때문에 팔이 부러진 새어머니를 보고도 개의치 않아 하며 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어머니의 팔은 약간 뒤틀려 있습니다. 치료를 너무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이었죠. 그렇게 지독한 학대는 2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의 저보다 3살이나 어렸던 28살의 새어머니는 어느 날 대로를 지나는 차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냥 저기에 뛰어들어 버릴까? 아니, 물에 뛰어드는 게 더 확실할 수도 있겠다. 새어머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처의 강으로 발걸음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정처 없이 텅 빈 눈으로 걷던 새어머니를 깨운 건 누군가가 데리고 나온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새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끼며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엄마라는 인간이 애들을 두고 죽을 생각을 해?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간 새어머니는 처음으로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새어머니의 이혼 요구를 들은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고는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새어머니는 그날 밤이 새도록 전남편에게 두들겨 맞았다고 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서는 시어머니의 눈짓에서 알아서 정신 차릴 때까지 교육해라 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새어머니가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해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혼절한 새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시간이 지나도 눈을 뜨지 않자 초조해진 남편이 직접 구급대를 부른 것이었죠. 누가 봐도 폭행을 당한 정황이 확실했지만 새어머니는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부부간에 있었던 일이잖아. 신고해봤자 일걸. 그래, 지난번에 똑같이 실려온 와이프한테 사람들이 했던 말 기억 안 나? 부부싸움 한번 거하게 했나 보네. 라고 하고 말았잖아.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새어머니는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의 성화에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몸을 이끌고 퇴원을 준비하는 그때, 결혼과 동시에 연락이 끊겼던 새어머니의 부모님이 찾아왔다고 해요.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의 어른들이었던 새어머니의 부모님은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었고, 결혼하는 딸에게 이 집은 이제 네 집이 아니야. 너는 출가 외인이니 남편에게 복종하고 시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 그래야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네 동생들이 잘 되는 거야. 알겠니? 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죠. 새어머니는 평생 동안 결혼한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말에 별다른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게 맞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새어머니는 자신을 찾아온 부모님의 반응에 너무나 놀랐다고 해요. 둘째가 태어난 후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딸에게 출가 외인 이야기를 한 새어머니의 부모님들도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새어머니의 모습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딸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냥 두면 너가 죽겠다며 적극적으로 이혼을 밀어붙이셨다고 하죠. 새어머니는 이미 시어머니와 전남편에게 세뇌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의 이혼 추진을 막으셨지만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는 친정어머니의 애원에 이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강강약약이었던 시어머니와 전남편은 새어머니의 부모님에게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전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불행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아이들의 양육권이 전남편에게 넘어갔던 것이죠.
시어머니와 전남편은 새어머니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다고 합니다. 새어머니는 그동안 가정을 실질적으로 먹여 살린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에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믿었다고 해요. 하지만 새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모든 재산은 시어머니와 전남편 앞으로 돌아간 지 오래였고, 경제권이 없다는 이유로 새어머니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힘없는 새어머니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을 했어도 시어머니는 그 악마 같은 모자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아이들의 양육비를 무기로 자신의 유흥비를 뜯어냈다고 해요. 새어머니는 그 인간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앞세워 새어머니를 착취하던 그들의 요구는 점차 그 정도를 넘어갔어요. 어느 순간부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요구가 계속되자 새어머니는 그들의 요구를 처음으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애들한테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준 돈이 지금까지 어디로 들어갔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동안 당신한테 양육비 명목으로 송금한 내역 다 가지고 있어. 더 이상 애들을 무기로 말도 안 되는 요구하지 마. 아이들 걱정에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춘 새어머니가 말을 겨우 마친 후에도 전 남편은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의 통화가 끊어진 후 남은 건 새어머니를 향한 아이들의 원망이었어요. 새벽녘 아이들에게서 전화가 왔고 너무나 오래간만에 하는 통화에 새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쁜 목소리로 자신들의 안부를 묻는 새어머니에게 아이들은 너무나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엄마는 우리를 버린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새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뭐? 무슨 말이야? 엄마가 너희를 버리기는 왜 버려? 언젠가 엄마가 너희를 찾아올 거야. 엄마가 열심히 준비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새어머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됐어. 이미 아빠랑 할머니한테 얘기 들었어. 엄마는 더 이상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내 자식 아니니까 버리든지 키우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새어머니는 억울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말 믿지 마. 그거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새어머니의 억울한 외침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새어머니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도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아. 새어머니는 몇 번이나 전화를 시도했고 아이들의 학교와 집 앞으로 찾아가 기다렸지만 그때마다 새어머니와 아이들의 만남은 시어머니와 전남편의 손에 의해 막힐 뿐이었습니다. 결국 새어머니는 자신을 차갑게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새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의 나이는 겨우 31살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새어머니는 아이들의 생일이나 졸업일이 되면 작은 선물만 붙일 뿐 아이들과 그 어떤 왕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세월이 모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그 사이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열렬한 구애에 저희와 가족이 된 것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서야 새어머니가 왜 그토록 아버지의 구애를 외면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요즘 안색이 안 좋은 건 설마 그 자식들 때문인 거야?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달싹이시던 그때 외출하셨던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구나. 최근 새어머니의 낯빛이 어두웠던 이유는 새어머니가 친자식들이 그 집안에서 개밥의 도토리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애들이랑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을 때 이상한 걸 느껴야 했어. 그때 애들 나이는 고작 8살, 7살이었는데 애들 입에서 나온 말은 애들이 할 만한 말이 아니었거든. 그럼 설마 전 남편이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도록 시킨 거였어. 애들은 평소에 자기네 아버지와 할머니를 매우 무서워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 새어머니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런 새어머니의 모습에 더욱 분노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아무리 새어머니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와 자식 사이를 그런 식으로 멀어지게 해요? 새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예전처럼 돈을 줄 알았나 봐. 애들한테 엄마로 인정받고 싶으면 잠자코 돈을 보내라는 속셈이었을 거야. 그런데 본인들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나도 최근에 알게 됐어. 제대로 보살핌도 못 받고 버리지 못해서 키운 지 오래됐다더라. 애들은 몇 살인데요? 새어머니는 주춤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큰애는 14살, 작은애는 13살. 저는 기겁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들을 방치하듯 키우다니 인간 같지도 않은 그들의 행동에 이가 갈렸어요. 저는 곧바로 소리쳤습니다. 그럼 당장 아이들을 데려와야지. 뭐 하는 거예요? 제 대답에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굉장히 놀란 듯 했습니다. 특히 새어머니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가득 찼죠. 괜찮은 거니? 재혼녀인 내가 네 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심지어 이전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걸 이제야 말한 건데 새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갔지만 아무렴 저에게 그런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가족이라면 어떤 허물이라도 보듬어 줄 줄 알아야 한다고. 제가 엄마 손에서 자라면서 배운 건 그거였어요. 피가 섞이지는 않았더라도 엄마는 제 엄마예요. 엄마가 저를 보듬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어머니를 보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새어머니는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저, 새어머니가 부둥켜 안고 울고 있을 때 귀가한 동생은 깜짝 놀라며 상황을 물었고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동생도 저와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됐어요. 당시 저는 갓 대학을 졸업한 24살의 취준생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 새어머니의 친자식들을 돌려받기 위해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녔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결과 아이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창 클 나이에 영양소 섭취를 제대로 못한 것인지 몸무게는 평균 몸무게에 한참 못 미쳐 보였고 소매와 바짓단은 한 마디 이상 짧았죠. 게다가 친아버지라는 작자는 알코올 중독에 할머니라는 작자는 도박 중독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 아이들을 데려오는 일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준비해둔 법적 조치는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 저의 가족의 통보에 선뜻 아이들을 데려가길 허락했기 때문이었죠. 아이들을 무기 삼아 돈을 요구했던 과거를 이미 들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함에 잠도 못 이뤘죠.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아이들을 하루빨리 데려가길 원했어요. 마치 저주받은 골동품을 넘기는 듯한 모양새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앞세워 돈을 요구할 정신도 없을 정도로 막장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극해서는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이들에 대한 모든 친권을 포기하고 다시는 아이들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났을 때 버릴 꿍꿍이가 있는지 잠시 멈칫하긴 했지만 곧장 각서에 지장을 찍었죠. 짐이랄 것도 없는 아이들의 짐을 챙겨 그 악마 속으로 빠져나올 때 이웃에게 듣기로는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면서 아이들을 방치하듯 키우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한 좋지 않은 시선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생 살아온 동네에서 그런 시선을 받는 것이 퍽 신경 쓰였던 모양이에요. 이후 아이들은 법적인 입양 절차를 따라 정식으로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다 큰 동생 2명에게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나름 즐거웠어요. 호의와 친절을 어색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자면 가슴이 많이 아팠지만 저희 가족이 새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저와 동생,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했어요. 사실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인 남자들을 두려워했죠. 아이들이 정식으로 가족이 된 날, 저희 가족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평소에 즐겨 드시는 와인을 사왔죠. 코르크 마개를 따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큰아이가 머뭇거리며
제 곁으로 오더군요. 신기해? 큰아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너가 열어볼 수 있게 해줄게. 지금은 좀 위험할 수 있거든. 그렇게 마개를 열고 잔에 와인을 따르는데 큰아이는 와인의 맛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맛이에요? 포도주스인가? 아무래도 와인을 처음 본 듯한 모습이 귀여워 저는 친절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과일로 만든 건기는 한데 포도주스 맛은 아니야. 그리고 너 이거 먹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 이거 술이야. 저는 와인을 따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지나도 큰아이의 대답이 돌아오지 않자 저는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왜? 정 궁금하면 냄새라도. 고개를 돌린 곳에는 사색이 된 채 서 있는 큰아이가 있었어요.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에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 왜 그래? 아무 말도 못한 채 벌벌 떠는 아이를 보자 저는 그 이유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술을 마시고 폐악질을 부리는 친부의 행동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술이라는 존재에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이를 달래고 있던 그때 새어머니와 외출하셨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설명을 다 듣지도 않고 모든 상황을 파악하셨어요. 큰아이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안 아버지는 곧바로 와인을 싱크대에 부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큰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원하지 않는다면 마시지 않을게. 원한다면 평생 안 먹을 자신도 있어.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렴. 이 집에는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도 없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큰아이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안정감을 되찾았고 저희 가족은 포도주스를 곁들여 새 가족의 탄생을 기념했습니다. 그 후로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벌써 제 나이는 동생을 낳았을 때 아버지의 나이와 같아졌습니다. 저는 31살이, 둘째 동생은 24살이, 셋째 동생은 21살이, 막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막내가 성인이 되는 해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1가는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했죠.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던 새벽,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제 동생들은 더 이상 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인 남자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몇 주 전에는 저와 아버지의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같은 달 생일이기 때문에 함께 생일을 챙기거든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막내가 우물쭈물하며 작은 상자 2개를 꺼냈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선물에 놀란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그곳에는 작은 지갑과 넥타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막내가 저희 모르게 과외를 하며 번 돈으로 저와 아버지의 생일 선물을 산 것이었어요.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를 누나라고 못 부르던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커서 선물을 준비해주는 모습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열심히 일했을 텐데 사고 싶은 거 살 때 쓰지. 뭐 이런 걸 준비했어. 소중하게 선물 받은 지갑을 쓰다듬는 제게 막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한 번도 내 생일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잖아. 내가 직접 돈을 벌어보니까 알겠더라. 아무리 고생해서 번 돈이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건 아깝지 않아. 감동적인 동생의 말에 일렁이는 분위기를 깨트린 건 다름 아닌 셋째였습니다. 나도 준비했지. 셋째는 호기롭게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저를 위한 향수와 아버지를 위한 등산화였어요. 뭘 이런 걸 준비했어? 라는 말에 셋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누나. 그 다음으로 셋째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감사해요 아빠. 셋째와 막내는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 형 이라는 감사 인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눈물 많은 저희 가족 덕에 그날 생일 파티는 또다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누가 뭐래도 가족입니다.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가족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들에게 한 번 더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네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희가 내 동생들이라서 너무나 행복해. 다들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